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정배입니다. 직업은 음식 칼럼니스트고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오랫동안 글을 지금 연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탄생이라는 연재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제가 지금 2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꼼지락 그 광주 방송이지 않습니까? 제가 12월까지 한 8개월 거의 파일럿로 출연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음식을 열심히 먹었었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또 이게 요번에 그 개미 맛집 선정도 했기 때문에 광주는 굉장히 좀 제가 인연이 깊네요. 있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아주 광주에 진짜 너네라분들 다 모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부담되게 하는데요. 요즘 광주 음식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음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걸 아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까다롭지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외식 트렌드와 광주의 음식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가면 외식이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 상무지구가 사실 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뭐 핵심 지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가 아까 강의 전에 한 10분, 30분 정도 둘러봤는데요. 그 이제 지금 급변하는 트렌드랑 되게 비슷한 현상들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까 뭐 소개 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 음식 문화 전문가입니다. 그 음식 역사 문화 이런 전문가고요. 음식 강사라는 책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현장하고 문화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주로 해왔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미 맛집이죠. 여러분 자랑 좀 한마디 하면 이 개미 맛집 단어를 제가 지었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광주가 그동안 그 유명세에 비해서 식당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저희가 그때 선전 작업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한 5개월 이상 한 것 같은데요. 8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되게 놀라운 거는 굉장히 좋은 집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정한 이 집 중에서 여기 뭐 지금 5군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그 김가원이라고 홍어집 혹시 아실 거예요,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먹고 놀라가지고 조선일보에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광주가 가진 엄청난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설명이 안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주의 음식들이 좀 더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김해집 하면서 놀란 거는 역시 광주는 맛있다.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광주 분들이지만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광주의 음식 특허 아시겠지만 이 전라도 음식이 최고로 맛있잖아요. 그 전라도 음식 중에서도 사실은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의 약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전주는 맛의 도시락이 유명하고 나주도 아시겠지만 홍어라든지 뭐 구진포 장어라든지 많지만 광주는 아직까지 가진 명성에 비해서 좀 음식은 좋은데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연결돼서 오늘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미슐랭이 프랑스 발음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미슐랭이라 발음 안 하고 미쉐린으로 합니다. 여기 타이어 있죠? 여기 타이어 회사거든요. 타이어 회사가 이거를 1900년부터 프랑스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가지고 뭘 할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 사람들이 야 자동차 가지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가이드북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돌아다녀. 맛집을 다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고요. 이게 그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가이드북을 가진 나라는 예를 들면 OECD가 되는 겁니다. OECD. 음식계 OECD가 이게 가이드북이 되는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10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도쿄에 있었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도쿄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슐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유엔 가입했다. 뭐 OECD 가입했다. 이런 것만큼 떠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은 2017년 판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올해 또 두 번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보면 2017년 판이죠. 첫 판이 나온 건데 이 미슐랭 가이드는요. 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슐랭에서 서울이 나온 겁니다. 서울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지금 한 그런 5년 사이에 음식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야 그게 뭐 선진화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거죠. 외국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가고 싶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걸 식당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랑스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서 뭘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우리 기준,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기준 하는데 아시아도 있으면 좋겠다. 왜 전 세계가 글로벌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적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유럽 시각으로 본 음식 시각입니다. 유럽 시각.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유럽의 시각이 음식에 지금 기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하면 프리미엄 리그 이렇게 일본에 유럽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죠? 야구하면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에 상당한 기준은 이 프랑스 시작한 미슐랭 가이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있냐?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미슐랭에 들어가는 게 식당들한테는 거의 필수의 목표가 되고 있고요. 그 프랑스에서는 미슐랭이 별을 하나, 둘, 세 개 주거든요. 별 3개짜리 받던 사람이 별이 떨어졌어요. 2개로. 자살했습니다. 자기 병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알아서 뭐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미술에 있잖아요. 음악도 클래식 있고 대중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클래식이 왜 중요하냐?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클래식은 음악이 갈 수 있는 끝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기법이라든지 철학적인 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바탕화에서 대중음악이 탄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그 이런 파인다이닝이라는 좀 파인다이닝 보통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찬을 먹는 경우는 이런 음식은 음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음식이 과연 먹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음식이 미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미슐랭 가이드고요. 전 세계가 지금 그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니실 때 미슐랭 가이드에 별 받은 곳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입니다.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미슐랭 가이드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중요하고 파인다이닝은 그 나라의 음식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도 족발도 좋아하고요. 순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데 가서 먹어보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철학, 그 다음에 그 당대 그 나라의 문화, 음식 문화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기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이 그 어떤 음식 문화 전체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데 정말 다양스러운 건 뭐냐면요. 전 세계 그 유명한 식당들에 한국인 셰프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친구들이 몇 년 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수준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놀라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그 광주에도 좋은 식당이 많이 있지만 서울 가시면 한번 제가 여기 소개할 몇 군데 식당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그 어떤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회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 향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와인 한창 부위 불었잖아요. 그 와인이 부위 불었지만 와인하는 게 따로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와인은 음식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은 기본적으로 메인이 음식이고 와인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을 딱 떨어져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하고 이제 음식 문화가 정말 가는데 그런 전반적인 전 세계 흐름 아니면 최정상의 음식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미슐랭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슐랭 스타는요 별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별명이 좀 우리랑 다르죠. 이쪽 별 이렇게 주는데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별 2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리가 훌륭하며 멀리 찾아볼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여기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며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것만 위해서 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2달 전에요 오사카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 하지메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하지메. 그게 별 3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식가를 4명이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꽤 많은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불한 돈이 제가 70만 원 지불했거든요. 근데
제가 돈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직업이 그렇다는 거 먹을 수밖에 없는데 먹거나 느낀 거는 뭐냐면 미슐랭 3스타나 이런 데들은 근데 물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음식 문화의 정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음식의 정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2017년에 그 세구 이게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별 받은 데가 27군데가 돼요. 그래서 3스타가 2군데 있습니다. 라이언하고 가온. 그래서 아시겠지만 라이언은 여러분들 저기 그 신라 호텔에 있는 데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한식이 어떤 그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투스타는 건숙수 코지마 정식당이 있는데 요거들은 이제 한식을 현대화시키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밑에 18개의 원스타들이 있습니다. 원스타들이 있는데 여기는 중식당도 있고요. 뭐 진진이나 중식당 제가 뭐 오늘 소개할 건데 뒤에 좀 자세하게 식당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아 대한민국의 음식의 어떤 그 수준에 약간 어떻게 좀 뭔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보려는 철학을 담은 이런 것들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 이트입니다. 코리아 먹다인데 그게 이제 전국의 음식 평론가들 뭐 이렇게 가지고 100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는데 식당 50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서 아까 미슐랭 가이드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거죠. 보면 이거는 이제 올해 발표를 작년 발표할 때는 홍신혜 씨가 했거든요. 홍신혜 씨가 저는 이제 그 전에 10년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레스토랑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 보니까요. 광주에서도 가멜식인가? 뭐 광주에서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제가 가멜식 좋아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코릿 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봤어요.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한국에 했더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식의 재조명. 한식이 지금 새롭게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페인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엘블리라고 들어보시죠? 엘블리 식당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연속 한 5년 동안 1등을 한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은 분자요리라는 걸 만들어요. 분자요리. 분자요리가 뭐냐면요. 재료를 영하 273도에 이렇게 얼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성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원칙이 뭐냐면 물성을 한번 바꾸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계란 있죠. 계란 흰자를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성을. 그런데 거기에 한국인 셰프들이 거기서 일하러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많은 동치미 있죠. 동치미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변하는 거예요. 맛이. 조금씩. 그때 이 외국 사람이 너무 놀랐대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한국을 되게 무시했는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껴있잖아요. 음식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한국의 동치미라는 그 음식, 백김치라는 음식을 보고 너무 놀란 거서 그때부터 거짓말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셰프들이 다 찾아옵니다. 한국에 그때 와봤더니 한국의 식재료가 너무너무 좋고 재료법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일본은 상업도시가 많았죠. 에도 이런 데는 그죠? 100만 명씩 상업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외식이 없었어요. 아시죠? 전부 농촌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가문들, 종갓집들 이런 집들이 교류 안 하잖아요. 종갓집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의 조리법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바다의 음식과 산의 음식과 이런 게 있고 일본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육고기를. 중국은 반대입니다. 바닷고기를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바닷고기 다 먹고 육고기 먹고 산나물 먹고 다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는 서로 몰랐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다. 그때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이 정도였어?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제가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 정책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근데 좀 한국의 어떤 조리법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젊은 셰프들이 외국에서 공부한 셰프들이 전부 외국에서 공부한 셰프들이 들어와서 한식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저는 전라도에 오면 이렇게 뭐 옥가오른초라든지 뭐 이런 너무 좋잖아요. 육회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성내식당 뭐 육회라든지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친구들은 한 번씩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세련되게. 그래서 광주도 앞으로 좀 그런 시대가 분명히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한식이 굉장히 제목을 받고 있고요. 식재료 문제가 많이 나오죠. 식재료 그죠? 여러분 먹방들 많이 보셨잖아요. 먹방들 많이 봤는데 저도 뭐 방송 많이 나갔었지만 방송의 흐름이 먹는 거에서 식재료 이게 많이 바뀝니다. 왜냐면 음식의 기본이 식재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좀 그리고 이제 슬픈 얘기지만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혼밥, 혼술, 1인식. 그죠? 그래서 누구는 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자폐라 그러는데 뭐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저도 사실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가족과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평론가는 안 먹는 줄 알지만 집에서 라면도 먹거든요. 보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 가성비. 그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경제가 언제나 안 좋아. 그죠? 언제나 안 좋죠. 몇 년, 10년 전이나 1년 똑같지만 특히 요즘에 그 대세는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사혼불. 그 사람들은 비싼 거를 소비하기 어렵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취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일본도 똑같았었는데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식당에서 보통 20대 직원들이 8개월을 일하고 그만둔대요.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대요. 끝나면 다시 또 취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엄청난 뭐 야망 이런 거보다는 즐기는 거죠, 인생을. 그리고 혼자 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그죠? 이 가성비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심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 14호 연구원에서 만든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쭉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그렇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소비 가치는 뭐냐면 어떤 걸 사람들이 찾냐? 자, 편리성. 편하게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어딥니까? 편의점이죠, 그죠? 여러분 일본은요 편의점이 더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요. 거기는 뭐 편의점이 거의 뭐 동네에 그 이장집 이런 거라 보시면 되나 보니까요. 우리 저기 섬에 갔을 때 이장집 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보니까. 슈퍼도 있고 전화도 하고 다 하는 정도로 중요하고요. 가성비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죠. 다양성.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나홀로 열풍, 그죠? 나홀로 엄청나게 지금 이게 큰 트렌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식당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전도 많이 하고 있고 적응하지 않으면 좀 죽는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일본도 많이 가보셨을 건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테이블 어떻습니까? 거기는 맞아도 테이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둘러앉는 테이블 않죠.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라면 먹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반응식의 다양성 이거 뭡니까? 집에서 해 먹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싸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베스트 프리미엄은 뭐냐면 그 셰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파인다이닝 하는 분들이도요. 그게 비싸기도 하고 코스가 길어요. 제가 저기 그 코스 길게 먹어 4시간씩 먹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먹으면서 지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 거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보니까. 세컨드 브랜드를 보통 그러는데 그래서 햄버거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싸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현복 셰프님 같은 경우는 목란이 있지만 목란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두집을 한다든지 지금 만두를 지금 백화점에 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옛날처럼 그냥 저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프리미엄 좋아지는 거죠. 햄버거 지금 2만 원짜리 햄버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던 한식의 리부팅. 이게 벌써 들으시면 벌써 알겠지만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잠깐만요. 같이 공통되는 걸 지금 보실 거예요. 지금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CDA 프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혼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코노미, 힐링,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일단 이거부터 찍죠. 그래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식당 중에요. 맛을 승부하지 않고 모양을 승부하는 집들이 생겼어요. 생각보다 잘 됩니다 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맛을 극히 예민하게 따지는 사람은 5%가 안 된답니다. 90% 사람들은 분위기 좋고 뭐 그냥 싸고 가성비 좋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거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그래서 여러분 통영 가시면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막 욕을 써줘요. 욕을. 커피 위에다가 이렇게 욕을 써줍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은 줄을 쓰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식당들도 하시는 이런 마케팅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패스트 프리미엄 나왔죠. 식재. 너무 중요하죠. 그죠? 식재. 식재만 가지고도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편의성 극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전체 흐름을 거의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 굉장히 유명한 데서 조사를 했던 거 공통점이 아까 보니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혼자 먹는 것. 그다음에 뭐 가성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모던한 식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게 모던한 식이 뭐냐면요. 그 파인다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정식의 일종인데 이거를 가장 처음에 만든 친구가 누구냐면 임정식입니다. 임정식. 그래서 이 임정식이라는 친구가 이 사람 이름이 임정식인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정식당이라 만들었어요. 보니까요. 이 정식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죠? 만들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이분이 돈 걱정 안 합니다. 집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돈 걱정 안 하니까 나는 해볼 테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식당을 냈고 2011년도에 뉴욕에 똑같은 이름의 정식당을 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미슐랭 투스타 받았습니다. 한국에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런 걸 열었고요. 여러분 딴지라고 뉴욕에 가면 딴지라고 되게 유명한 한국계 셰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한국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게 한국 거를 이렇게 비트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DMZ 슈트입니다. DMZ 슈트가 뭔지 아세요? DMZ가 저거잖아요. 38승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예.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자기 이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좋은 재를 써가지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후배는 이태리에 있는 스리스타에 있던 그 셰프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정식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추장을 이용한 파스타. 그래서 고추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장은 중국, 일본, 한국이 다 있습니다. 근데 고추장만 한국만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고추장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밍그스라는 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밍그스가 정말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정식당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구절판입니다. 여러분. 구절판이죠. 구절판인데 현대식 구절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절판의 모양을 자기가 본따오고 거기에 이렇게 전체거든요. 토마토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절판이라는 거에 한정되지 않고 구절판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새롭게 자기가 형식을 빌어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보기 예쁘시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맛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열광하게 되는 거고 특히 한국 사람도 좋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독특하다 이런 거 안 먹어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파인다이닝 쪽 미슐랭 쪽에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의성, 독특함과 창의가 있느냐? 이게 모든 기준의 핵심 원칙입니다.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며칠 전에 태국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쭉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 뒤에 제가 있네요. 1위는 가간이라는 데인데 태국에 있습니다. 이 인도 레스토랑인데 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인도식하고 태국식이 결합된 건데
하여튼 엄청 유명합니다.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는 11위 밍글스, 26위 정식당, 42위 톡톡. 그 정말 이 친구가 30대 초반입니다. 이 친구도 30대 후반이고요. 이 친구가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데, 예를 들면 밍글스의 그 강민구 셰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그 노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뉴욕에 노브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로버트 드니로 영화 배우. 그 사람이 하는 식당이에요. 그 사람이 노브라는 일본 사람이 같이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 최원소 사람이 점장을 지내요. 20대. 그리고 와가지고 뭘 했냐면 SM 아시죠? SM 엔터테인먼트. 거기랑 뭘 했냐면 치킨 크레제버거라고 있어요. 크레제버거. 거기랑 해가지고 만든 게 치맥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 이 친구가 치킨집을 하다가 그게 곧장 망합니다. SM이랑 관계가 안 좋아져. 망하자마자 이 친구가 차렸는데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좀 비싸긴 한데 1인당 한 15만 원, 28만 원 하는데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은 꼭 한번 권하고 싶고요. 한번 꼭 가보세요. 물론 제가 홍보이사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정관 스님 아시죠? 정관 스님. 지금 이제 불교 음식계 스타들이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최근에 최고의 스타는 정관 스님인데요. 그 정관 스님이 백양사에 계십니다. 여기. 저도 이제 광주에 있다가 한번 갔었는데 그 정관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진짜 옛날 절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절음식은 약간 좀 변형된 음식 많이 있는데 이분은 옛날 진짜 거. 근데 이분이 그분한테 가서 거의 한 할아버지 가가지고 음식을 배우는데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뭘 배우는지 아세요? 음식의 마음을 배워요. 철학을 배워요. 철학을. 음식의 철학을 배워서 그거를 자기 음식에 구현시키는데 기법은 완전 서양식이죠. 재료나 조리법은 한국식인데 기법은 서양식이 완전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이게 이제 김부각 같은 거예요. 김부각을 이렇게 이제 위에 딴 걸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요건 우리 지금 보통 많이 먹는 쇠고기 마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버섯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리 모양 좋아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 딱 하나거든요. 맛있냐 없냐.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권숙수라는 데가 우리 밀수행 투스타 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저기 먹던 술집에 주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술잔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술들도 우리나라 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소머리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되게 인기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던 한식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나홀로 식당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죠. 매년 엄청난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1인 가구가 52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2015년 조사니까 지금 한 거의 600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큰 흐름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들이 앞으로 외식에 깜짝깜짝 놀랄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될 거고요. 크게 이제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언론어. 그죠? 나홀로. 그러니까 이게 타인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자발적 고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혼자 그냥 편하게 먹고 다니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 가보면요. 옛날에는 사실 제가 음식 처음에 15년, 16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으면요. 주인들이 와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못 찍겠어요. 제가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가 와서 찍으니까 제가 공무원이거나 그죠? 와서 이제 그 단속하는 줄 알고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이상한 SNS에 올리는 이상한 블로그인 줄 알고 아주 굉장히 골 때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왜?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개인 언론어 혼자 먹는 혼술 쪽을 위한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제가 여러분 취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고깃집 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고깃집 가면요. 안 받아줘요. 혼자 가면. 그리고 특히 전라도 쪽도 안 받아주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 아시죠? 전라도는 음식이 많잖아요. 반찬이.
그러니까 혼자 가면 돈을 준다 그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돈 받아봤자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못하겠대 그걸 보니까. 그래서 고기 먹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은 생긴 집들이 있어요. 뭐 쇼쇼라는 1인용 샤브샤브 전문점. 혼자 먹게 만드는 거야 보니까요. 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생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데는 아예 고기를 혼자 먹을 수 있는 집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뭐 싸움의 고수라는 보쌈집도 있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수물하고 24절기는 거의 이제 모던 한식에 가까운 집들인데 이런 집들도 요즘은 그런 혼자 먹을 수 있는 이런 걸 갖다 놨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먹는 음식이 지금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 흐름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먹는 음식이 이제 대세고 있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식당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성공했냐? 그런 흐름이 뭐 어떻게 가고 있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고 거기서 살아남은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거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하나는 스토리텔링, 하나는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수없이 많은 집들을 제가 다녀봤는데요. 거의 두 개로 결착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스토리텔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물건 팔 때 뭘 팔입니까? 식당에서 보통 맛을 팔죠, 그죠? 맛있어, 그지? 야, 그 집 가격이 어때? 그 옛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입지죠, 입지. 야, 거기 대로변에 죽여 거기 편해, 주차하기 편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잖아요, 보니까, 그죠? 홍보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식당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고려가 됐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SNS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산골에 있는 집도 가보면요. 차들이 막 수백 대가 와 있는 데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얘기 때문입니다.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집 맛있대 당연히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집 왜 맛있대? 그 집 이래서 희한하대. 그 집 이래서 어쩌대? 이런 스토리를 가진 집들만 좀 성공하고 있는 거고요. 스토리는 여러분들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 50대 이상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뭐 비슷한 나이지만 그때 우리 옛날에 그 70년 80년대 영화 그죠? 영화 해준 거 있어요. 흑백 TV에다가 그거 보고 나면요 그 다음 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감정이입 되니까 기억이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리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실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이미지. 그 집은 뭐? 이미지. 그럼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게 SNS로 통해서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입으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입소문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SNS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스토리들 여러분들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들지 몰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거 너무 뻔한 얘기 많이 해요. A 식당은 자 엄선된 최고의 재료, 어머니 손맛. 여러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진짜 성공한 식당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천여 개의 유명 맛집을 다 돌아보고 정말 그걸에 장점을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들, 구체적인 것들 이런 집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는 근데요. 스토리 하니까 여러분들 만드는 것 같죠?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시작할 때 첫 마음 그리고 나는 중간에 내가 시작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중간에 겪은 일들 그게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전을 시켜서 내가 성공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면 안 돼요. 제가 식당 다닐 때 취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식당 취재할 때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조사를 해보고 글을 쓰는데 제일 황당했던 건 저런 내죠. 이렇게 부산의 그 기장검장어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그 120년 했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안 돼서 그 기자랑 같이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했더니 이제 이런 거죠. 4대 할아버지가 그 어부였대요. 어부였는데 그때 이제 먹다 남은 꼼장을 먹었다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걸 집에서 먹었다. 그거를
3대가 먹었고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만들어내면 뭐가 떨어집니까?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신뢰가 떨어지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스토리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아니면 그때 올 때 힘들었던 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그죠? 정주영 회장이 스토리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조선을 저기 수주할 때 한 대도 없을 때 우리나라 그 동전 보여주면서 봐라, 동전에 거북선이 있는 나라다 우리가. 그거를 딴 사람 아닙니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스토리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사업가들은 그 스토리에서 그런 걸 설득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좀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이라도 좋고 사업이라도 좋은데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죠. 엔터테인먼트의 스토리가 있고 사업이나 식당의 스토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은 뭡니까? 목적은 즐거움이죠, 그죠?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고 복잡하고 문학적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 계시죠? 그거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길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거 보니까. 하지만 사업이나 식당은 다르죠. 스토리가. 그걸 뭐 사는 게 아니죠. 즐거움을 사는 게 아니죠. 목적은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짧고 심플해서 이해가 쉬운 것. 이게 스토리, 특히 사업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아까 정주영 회장의 동전 거북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스토리가 왜 효과가 있을까? 간단해요. 인간은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참 제 얘기 듣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스토리 학문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스토리는요. 감정이입이 필요할 때 감정이입은 자기 잘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임춘애 기억나실 거예요. 임춘애 그죠? 임춘애 딱 끝나고 나서 아시안 게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라면 먹고 뛰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만큼 머리에 남는 게 없잖아요. 홍수환 선수가 이긴데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는 챔피언 먹었어. 그렇죠? 그런 거에 진짜 그 감정이 입이 쫙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 사업하시거나 식당 하실 때 어려움. 그게 여러분들 큰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큰 소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 진짜 감동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밥 먹여주나요? 지금부터 제가 밥 먹여주는 이유를 좀 그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에 순대실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 식당 주인도요. 이분이 꽤 잘 나가던 분인데 식당 차려가지고 불나고 조폭들한테 시달리고 한 30억 빚지고 막 그랬던 분인데 순대집으로 다 저기 카바했어요. 이분이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카바했는지 보시면요. 이름이 참 소지죠. 솔직히 좀 웃기잖아요. 순대실록이라는 게. 근데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휘센이죠. 휘센. 그 LG 환풍기가 있잖아요. 환풍기가 그거. 휘센을 만든 사람이 지어준 네이밍이에요. 이게 그냥 네이밍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브랜드가 거기 모토가 뭐냐면 그냥 순대가 아닙니다. 전통 슌대를 만듭니다. 슌대. 이게 뭐야 도대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시의전서라는 책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쓰여진 한글 조리서예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최초로 한글말 순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슌대로 나오는 거예요. 슌대.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자기가 너무 암울했던 시절에 정말 자기는 이제 막판에 몰렸을 때 도서관에 살았대요. 근데 이걸 책을 보고 순대를 보는 순간 떠오른 거예요. 여자가 영감이. 아 그래 나는 이걸 해야겠다. 여러분 이 집에서 파는 순대 스테이크입니다. 이거로 대박이 났어요. 이게 소세지 있죠. 소세지에서 아이디어가 얻은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 공부에서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분이 약간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 보통 레드오션, 블루오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순대집을 하겠어. 그러면 나는 수평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 자, 순대를 먹으러 다녀요. 쫙 지역별로. 아 전라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좀 여기 피순대 유명하잖아요. 전라도는요. 그죠?
먹고 종류가 무슨 뭐 피순대니 납치순대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식당 가는 사람 다 누구나 이렇게 하죠. 이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분은 반대인 거예요. 자, 수직 접근, 수직.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블루오션이죠. 아무도 안 세웠으니까. 뭘 세웠습니까? 옛것, 미래의 것. 옛것은 뭡니까? 자, 최초의 순대. 시선세나 순대를 가지고 최초의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받아주는지 압니까? 저 같은 평론가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기자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받으면요. 기자들하고 저희가 소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재밌네요. 그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취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미래의 것은 뭐냐? 순대 스티커 있죠. 그동안 순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순대라는 게 다 피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안 먹었잖아요. 젊은 사람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게 하려면 피를 빼자. 소시지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일본 여자 있잖아요. 그 말 이렇게 재밌게 하는 여자. 사유리. 사유리가 지어준 거예요. 그 순대 스테이크를 보니까. 그 집에 방송 왔다가 이름이 근데 청춘 순대인가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거 스테이크 맞는데요. 그래서 듣는데 대박이 난 거 보니까. 미래의 것. 그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지만 접근이 다르게 하는 거. 반대로 가는 것.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능라도라고 있습니다. 이 능라도라는 데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번 집입니다. 이 집은요. 이 집 사장이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저기 수원에 인천 이쪽에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매출이 한 1,000억 가까이 됐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도 좀 친한 사람인데 좀 노는 걸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가 평양 분이세요. 아버지가 야, 너 사업하지 말고 인간에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맨날 사고 치니까. 그러지 말고 너 냉면집 한번 해라. 아버지 소원이다. 그랬더니 싫다고 제가 그걸 왜 하냐고.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요. 이게 여러분 아버지 낡은 사진 뒤엔 육수레시피가 적혀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사진 뒤에 아버지가요. 레시피를 다 적고 돌아가신 거예요. 냉면 레시피를 쭉. 그거 보고 울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자.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고요. 판교에 냉면집을 차렸어요. 능라도라고. 여러분들 판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그러니까 사업가 기질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워낙 잘하세요. 사업을.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땅부터 샀어요. 땅부터. 판교 뜨기 전에. 거기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엄청 올랐죠. 근데 부동산세 올리려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당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냉면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의 정말 처절하게 좋아요. 완벽하게 좋아요. 제가요. 그 냉면집들 이름도 많이 지어줬거든요. 보니까 많이 지어주고 제가 뭐 했는데 이 집을 먹으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맛있는 냉면집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냉면집도 많잖아요. 그 집들하고 다른. 근데 이 사람은 뭘 찾았냐? 아버지의 스토리, 아버지의 레시피,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물론 맛이 뒷받침이 되니까 손님들이 오겠지만 이 집은 정말 냉면계 지금 최고로 올랐습니다. 6년 만에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나들 스토리텔링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좀 줄일게요. 이런 집이 있어요. 부암생갈비라고 여러분들 인천에 가면 있는데요. 여러분 갈비 하잖아요. 돼지갈비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돼지갈비를 많이 못 먹어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 돼지갈비예요, 여러분들. 돼지갈비는요 삼겹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습니다. 저희가 먹는 그 갈비집에서 먹는 돼지갈비 살 많은 거 있죠. 그건 앞다리면 뒷다리입니다, 보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돼지갈비라는 게 주로 우리가 먹는 그 살코기 많은 것들은요, 넓적한 것들은 앞다리 아니면 뒷다리를 먹는 거예요. 진짜 돼지갈비는 이렇게 살이 일면 안 되고요. 삼겹살하고 붙어 있어 기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은 왜 성공했냐? 간단해요. 이 집은 그래? 우리는 이거 갈비만 가지고 만들게. 그리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양념 안 합니다. 양념 안 하고 이게 내는 거예요. 생으로. 기름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같은데 이게 터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 갈비를 먹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짜 갈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붙인 것들. 그것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진짜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집은 그 스토리 하나 가지고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요. 가시면 1시간씩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스토리가 무서운데 그 스토리라는 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라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발견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 돼지 갈비의 본질은 이거였어. 이걸 내자. 이런 거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재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 마찬가지겠죠. 뭐든지 원제품, 원재료가 중요하잖아요. 잘 쓰는 분들이 성공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없는데 원당 감자탕이라고 있는데요. 그 집이요. 그 지금 원당 주변에 땅 한 30만 평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어떻게 잘 아냐면 그분이 화교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988년에 그걸 냈는데요. 여러분 88년에 원당은요. 깡통 중에 깡통이었어요. 이분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로 간 거예요. 밀려서. 거기서 가연탕집을 냈는데 거기에 누구 대상이었는지 아세요? 거기에 버스 정점 기사들하고 거기에 택시 기사들 차고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이런 거죠. 그 돼지 등갈비 있잖아요. 등갈비가 등급이 있습니다. A, B, C가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등급이 2,000원, B 등급이 1,800원, C 등급이 1,5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싼 거 구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그 등갈비 그 판매하는 사람이 오니까 제일 좋은 게 어느 거예요? 이거래요. 얼마예요? 2,000원? 그러면요 아저씨 제가 2,200원 드릴게요. 저 다 주세요. 딴 사람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었는데 줬어요. 그거를 만드니까 일단 얼마나 맛있겠어요? 갈비 그죠? 감자탕이. 그러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일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요. 그 식당이 전성기 때 얼마나 컸냐면 주방이 여기보다 큽니다. 주방이 그 학교 그 대형 급식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테이블만한 가마솥이요. 한 6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그걸 하시다가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분은 욕심이 없어요. 낮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낮에는 농사 짓고 계세요. 식당에 들어갈 그 만들어요. 근데 땅을 사기 시작해요. 땅을. 저는 안 다니니까. 근데 그 땅이 지금 올라서 지금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보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제가 그 재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료, 재료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옥동식이라는 데를 말씀드릴게요. 옥동식은 뭐냐면요. 지금 요즘 아주 떠오르는 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은요. 여러분 이거 이 식당 이 음식의 저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설렁탕 같죠. 이게요. 돼지국밥이에요. 돼지국밥. 웃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돼지국밥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재료도 좀 그렇고 뭐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음식이고 깨버린 거예요. 걔는 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국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렁탕 곰탕처럼 맑게 냈어요. 맑게 냈고 일단 들어가는 고기가 그게 좋은 고기입니다. 버크셔 K라고 대한민국 제일 좋은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얇게 썰었어요. 이렇게 슬라이스로 먹기 편하게 얹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레시피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사람은요. 기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식재료에 대한 원칙, 발상의 원칙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 하나 가지고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시면요 합정역 있어. 합정역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아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충격을 받을 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파인다이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지금 부장님께서 8시 10분까지 끝나라가 그렇죠 가지고요. 제가 시계를 보는 거고요. 한 15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식재료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대박 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쓰는 돼지는 버크셔 K 제일 좋은 돼지입니다. 그리고 조소장비가 뭐냐면 요즘요 여러분들 쌀이 뜹니다. 쌀. 그래서 브랜드 쌀이 있는데 브랜드 쌀로 넣어가지고 만든 게 돼지국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엄청난 이런 거 기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뜬 거고요. 가성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이런 얘기 있어요. 식당에서 가성비는 갓성비, 그죠? 신이다. 혹시 들어보셨죠? 진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진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중식당이 있는데 이게 미슐랭 원스타입니다. 여기는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사장님하고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관여도 많이 했고, 제가 여기 이런 글자체를 제가 옛날 그 고서에서 발췌해가지고 선물을 드린 집이기도 해요. 근데 이 집은 이분이에요. 왕사모님인데 이분이요 40년 요리사입니다. 중국 분이세요. 화교시고 코리안 호텔 있죠. 코리안 호텔 대상에 거기 10년 동안 오너 셰프를 하셨어요. 잘 나가던 분이, 이분이 지금 65살이거든요. 60살 되시는 날, 그게 2013년 12월 30일이었는데 그날 회사를 그만둡니다. 나 인생 이만 할 거야. 1년 노십니다. 그 다음에 차린 데가 진진이에요. 진진은요 간단해요. 자, 여기 진진 앞에 가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중국 정통 만찬 요리를 전문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중국 요리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죠. 그걸 안 팔아요 여기. 요리가 있는 거잖아요. 중국 요리가 세계 최고 요리가 중국 요리인데 그걸 선보이겠다. 어떻게? 싸게 대중들한테.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요 시작할 때부터 스토리를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플러스 뭡니까 이분은? 성공한 이유 가성비.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판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집은요 위치가 망원동에 정말 후진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잖아요. 이분 잘 나가던 분이었거든요. 그 아시는 분들이 쳐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분 60대에서 망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이상한 데 와가지고 차리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10 넘으셨는데, 근데 그 전략이었던 거죠. 왜? 일단 임대료 싼데, 일단 저거 없는데, 보증금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식당 보통 낼 때부터 여러분 식당 내면 보통 3억 5억 보통 내죠. 이분 얼마 내셨는지 아세요? 9천만 원에 식당을 냈어요. 9천만 원에.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잘 됐냐면요, 식당이 어느 평론가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도 유명해서 갔더니 그날이 오픈 날이더라. 이런 기본에다가 SNS 홍보, SNS 자발적 홍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중화요리 해본 또 식당 가면, 여러분 호텔에서 많이 먹죠. 호텔에서 먹으면 또 5만 원 하는 거를 여기서는 15,000원에 팝니다. 보니까 3분의 1인데 재료가 똑같아요. 계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이름을 이 집을 정말 가지고 있는 집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미슐랭 원스타도 받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진진이라고. 여러분들 서울 가실 일 있으면 서교동 근처에도 많이 있으니까 식당이 벌써 3년 만에 4개가 생겼거든요. 보니까요. 대중들이 그만큼 찾고 있으니까 보니까요. 멘보샤라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멘보샤. 이게 지금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새우를 다져가지고 식빵을 싸가지고 튀긴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왜 살아남은지 아세요? 이거를 조선일보 방송원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이분이 코리안 호텔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냐면, 식당에서 왜 안 했냐면 까다로워요, 만들기가.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따로 기름 튀기는 그릇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주방에서 몇 개를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배운 걸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냐? 먹어보면요 끔찍하게 맛있습니다. 네. 이게 뭐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성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성비라는 게 여러분들 싸다는 의미가 아니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의미다. 보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식당들을 거의 지금 변화시키고, 이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 미쉐린도 받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중국에 그 뭐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사이트가 이거 하면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가성비가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거라서 날씨라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요즘 식당 할 때. 여러분들 요즘 냉면집들이 뜨잖아요. 왜 뜨는지 아세요? 더워지니까 뜨는입니다. 그래서 1도가 더우면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점점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냉면집들이 지금 계속 들었습니다. 광주에 생겼죠. 광주. 마찬가지예요. 보니까요. 그게 아마 전국적 환상이 될 거고, 날씨는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음식 트렌드 하나가 될 겁니다. 보니까. 자, 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광주를 좀 할게요. 광주 먹거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925년 11월 1일자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잡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광주 평야는 지미. 이게 너무 재밌죠. 지미. 땅지자에 맛밀자예요.
땅이 맛있어서 비옥하며 기후가 온화하여 농작에 적합하다. 광주 얘기입니다. 광주 얘기. 광주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주가 여러분들 19세기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천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1896년에 전라도가 남도가 북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전원통이 바로 광주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참 광주 음식은 고급 음식과 서민 음식이 정말 적절하게 결합된 음식이다 말할 수 있고요. 뭐 가장 유명한 식당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양동시장 그 유명하잖아요, 그죠? 홍어 뭐 거리 있고요.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집입니다. 아시죠? 그 수일통닭이나 뭐 통닭집, 시장 통닭. 이 통닭들은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의 그 기름이죠, 기름 튀겨 먹는 기름 그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는데 대략 나온 게 동방유령에서 나온 게 7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닭 양계가 시작된 게 어디냐면 1960년입니다. 여러분들 60년의 양계, 70년의 그 기름 이게 만들어내는 음식이 바로 이 시장 통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닌데 이거를 가장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데가 저는 광주의 이 양동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양동시장 하면 저것도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주먹밥, 그죠? 광주 사태 때, 광주 사태가 아니죠, 광주 혁명 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광주 혁명입니다. 예. 그 여러분 제가 정말 놀란 데가 이 김가원의 홍어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홍어하면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목포 많이 하죠, 목포. 목포에 가면 삭힌 홍어가 있는데 그걸 막걸리 곁들여서 먹고 김치 먹고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광주 양반들 이렇게 안 먹었어. 광주 동문사람들 이렇게 안 먹었어. 들은 거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먹었는데 애들이 야, 거기 삭혀 먹어. 날로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홍어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가 흑산도죠. 흑산도가 이런 유명한 이유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 나라고만 먹고 알았어요. 생홍어 먹고. 여러분들 흑산도는 삭히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살이 아시겠지만 쩍쩍 붙죠, 입에.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리고 연골이 부드럽죠. 이게 진짜 홍어 맛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먹으면서 야, 근데 지금 사실은 목포 중심에 옛날에 흑산도에서 올 때 목포 거쳐가지고 영산강으로 갔잖아요. 나주로 갔잖아요. 나주, 그죠? 영산강 이제 영산포로 갔는데 거기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이 날홍어를 먹고 나서 왜 흑산도 홍어가 유명한지 알았고요. 정말 이거는 광주가 소위 말하는 정말 최고의 음식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개미 맛집 아까 아시잖아요? 할 때 1등 했어요, 이 집이. 전체에서 1등 했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자주 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자주 와가지고 참 먹고 참 정말 이거는 안 믿겠지만 제가 좋은 걸 너무 좋은 거 먹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보니까 진짜. 그 정도 맛있던 기억이 나고요. 광주에 이런 문화가 남아있구나. 무슨 문화? 진짜로 아주 멋진, 세련된 고급스러운 문화가 남아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보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문제는 홍어하면 광주 분들은 다 야, 홍어는 광주 이렇게 하지만 뭐 홍해집도 있고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 분들은 모르세요. 외국 분들은 타지 분들은 야, 홍어 목포 아니야? 목포 금메달 식당 아니면 뭐 그 집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소문도 필요하고 광주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만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주의 보양식은 이렇게 있죠. 아시죠? 우삼탕 아시죠? 그죠? 이게 사실 이렇게 만들어내신 건데 80년대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봉탕 유명하죠. 이거 오래된 거죠, 굉장히. 용봉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용봉이라는 게 이 용이 저거잖아요. 자라, 그죠? 봉이 닭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임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광주 음식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애저예요, 애저. 이건요 20세기에 기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치고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치고 예를 들면 보양하는 사람치고 안 먹은 적이 없는 거죠. 그 애저가 진짜 광주 최고 음식인데 지금 한두 개 있죠. 또 주문 미리 하면 또 이제 벌 수 있는데 애저가 뭐냐면 그
말 그대로예요. 아기 돼지. 아기 돼지. 여러분들 그 스페인 가면 아기 돼지 이렇게 구이 많이 먹잖아요, 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찜으로 많이 먹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이게 혐오스럽다 해서 없어졌는데 광주의 전통 중의 전통은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여튼 좀 연구를 해서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떡갈비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이 송정시장 뭐 제가 저기 광주 송정에서 거쳐 오니까 자주 가는데요.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담양분 여기 담양분도 계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 담양 떡갈비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갈비라는 게 그 좀 딱딱한 부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져가지고 어른들 먹게 그죠?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고기 음식 먹어보면 알겠지만요, 고기 음식은요 살코기만 먹으면 맛없습니다. 지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방. 지방 없으면 퍽퍽합니다. 저는 광주 떡갈비야말로 정말 떡갈비계 진짜 나는 아이폰? 애플 같아 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보니까. 너무 대중적이죠. 담양 많이 비싸잖아요. 물론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음식이 나눠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게요. 떡갈비는요. 제가 그 음식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기록이 없어요. 그 옛날에 뭐 고려 뭐 왕실에서 뭐 내려온 얘기 있잖아요. 그건 다 그냥 소설이면 소설. 기록 없는데 제일 오래된 게 뭐냐면요. 67년도에 독일 대통령 부부가 오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 대접한 음식이 뭐냐면 전라도식 갈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 떡갈비였을 거라 추측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좋아하는 오리탕, 그죠? 있고요. 저는 또 전라도가 또 우리 광주가 내세울 게 하나가 저는 이 생고기라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옥가하는촌이 이번에 제가 KBS의 그 요리인류라는 그 아시죠 혹시 요리인류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식 이번에 100편짜리 다큐 만드는 제가 그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강력하게. 옥가하는촌 찍으라고 보니까. 왜냐면 저는 이 생고기를 제가 생고기를 취재로 전국 다 다녔거든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도 한우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단 여기서 강의 마칠 건데요. 질문을 받기도 좀 그랬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큰 흐름이 있고 광주의 음식이 사실은 여기 말고 아까 명화식육식당에 여러분들 그 애호박찌개 아시죠? 정말 제가 먹고 나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제 의식 흐름은 이렇게 있지만 광주 음식이 너무나 탁월한데 그게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받은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